책이 나오고 책 나오고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또 우리 젊은이 두 분이 홍보 영상도 또 2개 만들어주고 해서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국 장관이 안 도와주네요. 예. 조국 장관이 신간이 나오는 바람에 모든 걸 다 흡수해버리고 있어요 지금요. 아무튼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한 시대의 큰 흐름 하나가 이제 또 고비를 맞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공부하고 계시는 게 이제 리더의 자질 문제. 목요일 날 제가 영광에서 북 컨서트를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동서양 리더십의 논의 가운데 서양의 리더십 논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성공신화에 맞춰져 있고 방법과 스킬만, 기술만 가르치더라.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수년 전에 초창기 때 우리나라 출판계를 휩쓸었던 성공하는 사람의 뭐 7가지 습관이, 뭐 실패하는 자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동양의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질론입니다. 바탕이 어떤 바탕을 깔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리더의 품격과 리더의 자격과 그 다음에 리더의 경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동양의 리더십 이론이 21세기의 리더십에 상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계사적으로 동양 리더십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는 이제 역사하고 접목을 시켜서 사마천 사기라는 역사책은 사실은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리더들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제왕들을 보필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세상에 공명을 남겼던 수많은 보통 사람들 이야기까지. 이런 들이 리더죠. 그리고 사마천이 일관되게 사기에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특강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책을 하나 낸 것이 사마천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건 궁극적으로 리더의 자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죠. 내가 처해 있는 위치만큼, 권력만큼, 권세만큼, 가지고 있는 부만큼 오블리주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기심이나 탐욕에 휘둘리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 절제력. 이게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공부했던 명기라고 하는 리더가 스스로 현명해지고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되고 라고 하는 요 명기 조항이 이번 강의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7째 시간 조직론입니다. 사실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논의는 좀 재미가 없는 논의입니다. 이게 전부 다 조직론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리더가 자기 스스로의 자질 함량을 통해서 길러오는 바탕을 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인재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된 부분을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또는 법규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고하게 뒷받침해 줄 것인가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조직론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리더가 됐든 인재가 됐든 간에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자질이 함양이 돼서 조직원들과 더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근데 이 유지된 관계를 조직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지 이 리더가 떠나도 또 인재가 떠나도 계속해서 그 조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가훈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제 보면, 그리고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한 집안이 명문가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인생 철학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만이 한 집안이 명문가로 성장하고 발전하듯이
조직도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회사라 예를 들면 회사의 내규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조직원들의 복지도 살펴주고 그 다음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상벌 규정도 확실하게 정하고 해서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리더가 사라져도 그 다음에 인재들이 떠나도 그 조직이 영원히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0개의 망치가 상호 서로 두들겨 줘야 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두들겨서 궁극적으로는 오늘부터 말씀드리게 되는 이 조직의 시스템을 어떻게 확고하게 다져놓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론의 첫 번째는 시관인데 전체적 20개 가운데 14번째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20번째까지 하게 되고 오늘은 17번째까지 토양이라고 하는 요 부분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이는 반응은요 이렇습니다. 재미있고 역사적 사례가 생생하긴 한데 단어가 생생한 거야. 이 20개의 망치 이름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어의 70% 가까이가 한자 단어 아닙니까? 한자인데 이런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장상 이런 건 있습니다. 장상, 과거 이런 것들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병, 조율 뭐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나머지 것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단어가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알면서도 그 단어를 쓰게 된 것은 뭐냐 그러면 긴 문장도 아니고 두 글자 아니면은 문병조율 4글자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19개는 전부 다 2글자고 문병조율만 4글자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많이 SNS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시면은 단어가 이제 정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기 같은 단어는 아마 앞으로 상당히 글자도 쉽고 그죠. 발글 명자의 몸기자니까 글자도 쉽고 해서 리더십 함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14번째 시관입니다. 시관은 말씀 그대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관리라고 하는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고 앞에 시자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관리를 시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재의 적극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시스템으로 시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착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테스트해서 승진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탈락시킬 것이냐 심하면 내쫓아 버릴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게 시관이고 이 시관은 과거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오래전부터 테스트 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 말에 들어와 가지고 수나라 때 과거제가 시행이 되고 7세기 때 당나라 때 과거제가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과거제가 완전히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을 하면서 이 과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테스트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시관은 의미가 퇴색하긴 했지만은 본래의 뜻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이제 시험을 통해서 보고 우리 때는 우리 때는 오로지 시험 점수만 가지고 계산했지만은 뭐 요즘은 뭐 수행 평가라든지 뭐 그다음에 논술이라든지 뭐 이게 다양한 평가가 있고 앞으로는 인성 테스트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김광래 원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무원 시험 보는데 저는 거꾸로다. 그러니까 인성 테스트를 먼저 해서 응시 자격을 먼저 걸러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저는 공직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거꾸로 시험을 쳐놓고 그 면접을 통해 가지고 뭐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시비가 붙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성 테스트가 특히 공직자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논란이 여전히 있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소위 선출직으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먼저 인성 테스트부터 받고 시작해요.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여가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국민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 아, 저게 그래도 사람은 됐구나. 예? 적어도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람, 인간 같지 못한 사람들이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인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테스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비가 많을 겁니다. 논란이. 근데,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서양 같은 경우는 보면은 특히 그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면담 상담이라 그럽니까? 정신 상담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필수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뽑을 때도 엄격하게 뽑습니다만은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거나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수사관이 직접 담당해서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이러면은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 이런 그 인간의 취약한 심리적인 취약점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보완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거리로 하나 등장하고 있고,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인문학 교육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승자독식 원칙으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만 가면은 그걸로 좀, 미국의 한 유명한 야구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수들 가운데서도 그런 엘리트 의식이 강한 선수들 있잖아요. 근데 야구 감독답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3루에서 태어난 놈이 3루타 친구로 착각하는 놈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감독이. 딱 우리나라 현실하고 너무너무 맞는 거야. 그러니까 3루에서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놈이 꼭 지가 3루타 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울어진 운동장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뭐 태어난 걸 어떡하냐는 말이냐, 그렇게 반문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간에 공정한, 공평한, 공개된 형태를 통해 가지고, 특히 인문학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상대의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태어난 걸 저도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3루에서 태어난 놈이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태어난 요 미천을 가지고 요 기반이 마치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것처럼, 그게 이제 뭐 세금에 있어서도 상속세 문제 가지고 막 재벌 기업들이 상속세 가지고 뭐 만내 정내, 왜 언론에서 상속세가 만내 정내를 왜 떠듭니까? 불로소득인데 아버지한테 받은 돈, 그냥 받은 돈인데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상속세 비율이 낮은 나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야구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3루에서 태어납니다. 꼭 지가 3루타 쳤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은 게 이제 그렇다라는 부분. 아무튼 인문 교육이 몇 차례 제가 이제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냐 인문학 교육이 봤더니 이제 군인 장교들, 육사라든지 이런 엘리트들을,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이 사법연수는 1년 동안 연수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저 빡시게 인문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질을 함양을 기초를 길러내지 않으면은 오늘날 우리 검찰이 보여주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최영남 원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부모님들의 교육이 아주 절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공부를 잘 시키고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부모 교육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한, 학부모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이 또한 절실하다. 나를 위해서 나의 통찰력과 부모의 통찰력과 부모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 돼간다라는. 그리고 점점 이제 인구가 줄고 있고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그 사교육의 방향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2주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적이라 16번째 고적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성적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게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성과를 심사하는 겁니다. 성과를. 그래서 그 성과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승진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이 기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 공개, 공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3공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3공의 원칙을 가장 몸소 잘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중국사에 있어서는 제갈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갈량. 제갈량은 힘없는 총나라를 이끌면서 제갈량이 사실 실권자였습니다. 또 유비라고 하는 주군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일을 다 제갈량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갈량은 외부 인사야. 총나라 지역의 사천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놓고 보면은 토착 세력이 아닌 중원에서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토착 세력들하고의 관계 유지도 중요했고, 그 다음에 주군, 힘없는 연약한 주군을 모시는 것도 대단히 충성심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또 다른 집단들, 이렇게 이게 아웃소싱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였단 말이죠.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을 제갈량이 최고의 실권자로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상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갈량이 내세웠던 원칙이 바로 3공의 원칙입니다. 공개, 공평, 공정. 이 3공의 원칙을 평생을 지켰고, 출사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사표에 보면은 제갈량이 역사상 최초로 공직자가 자기 재산을 공개한 사람입니다. 거기 보면 밭대기가 얼마 있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재산을 조사해 봤더니 제갈량이 출사표에서 얘기한 그 재산에서 땅 한 뼘 늘지 않았고 돈 한 푼 더 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갈량을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평생을 백성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그 다음에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왜? 유비가 죽고 난 다음에 유비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아들 이제 유선이죠. 유선. 여러분들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유비의 아들 유선의 별명이 뭐냐 그러면 아두야, 아두. 아시죠? 그죠? 얘가 좀 모자라. 그래서 아시는 분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좀 자식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 잘못하고 나면 아이고 뒤야, 아이고 뒤야. 그거 아시죠? 그죠? 그 아두가 그 아두예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 그러면 보필할 만하면은 보살펴서 보필하고 안 되면 네가 그랬어요. 유비가 네가 그 자리 대신 차지하라고. 사실은 실제로 네가 하란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모든 권력과 권한을 다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갈량은 어린 아두를 유선을 잘 보필하면서 정말로 노심초사 온 힘을 다하다가 결국은 병사했죠. 54세인가로 딱 병사했습니다. 제갈량 인생 굉장히 재밌습니다. 27세 때 유비를 만나서 딱 전반부 27년, 후반부 27년, 딱 그렇게 54세까지 살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의 이 고적, 그 다음에 포양, 여기하고 관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이 상을 주면 어느 누구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고, 제갈량이 벌을 주면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이제 고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 말씀이고, 포양은 칭찬해가지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 베스트셀러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오늘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실적을 검증해가지고 그에 따른 평가의 방법들입니다. 요 7개가. 그 다음에 자질론과 관계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하죠. 요거는 상호 보완 작용입니다. 조직론만 자질론과 관계론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자질론과 관계론을 통해 형성돼가지고 그게 잘 돼야만이 조직론도 굴러가죠. 시스템도. 그러면은 상벌 규정이 잘 맞으면은 사실은 관계론에 있어서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왜? 전부 다 신이 나가지고 일을 하니까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면은 리더는 리더 나름대로 또 자질론을 함양을 해서 더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질론과 관계론을 확장하고 심화시킨 결과물이다. 여기 조직론이. 그 다음에 리더와 인재의 관계를 시스템으로 나가서 조직 삼위일체를 이루는 시스템으로 뒷받침하는 논리가 되겠고, 인재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테스트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경벌 엄징까지 이제 7개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 4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시험의 힘이라고 제가 이제 부제목을 붙였죠. 시험 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고시를 주관하는 자리가 시관이었고, 그리고 동사로 쓰이게 되면 시관하게 되면 관리를 시험하다 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시용이라고도 합니다. 기용한 사람을 테스트한다, 시험한다라는 뜻이고, 그 사람하고 그 자리가 어울린가, 제대로 그 자리에 앉혔는가는 결국은 이 시간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리가 어울리게 하려면 시간만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옛날 중국 기록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파악해서 지금의 상황에 맞는 그 나름의 시간 방법을 추출해내야지 옛날 방식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왜? 이겁니다. 저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사료에 얽매이는 역사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기록만 가지고 막 들딱 파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처럼 이제 공간하고 결합시키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입니다. 나머지는 역사가 아니더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다 일어나죠. 근데 역사라는 건 그 인간의 활동 자체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문학에 있어서는 저는 문세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그걸 이제 체험학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역사에 있어서는 공간 확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공간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20몇 년 동안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역사 기록 속에 남아있는 공간을 확인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도 한 군데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분명히 몇 년 전에는 뭐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가보면 싹 깎이고 없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허망하죠. 허망하긴 한데, 그때 저한테 주는 느낌이, 그 공간이 주는 느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다 죽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간에 가서 다 죽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그 생각을 했냐면, 진시황을 이제 리더십을 강의를 하면서 심리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심리학 공부를 지금 따로 할 수는 없지만은, 다행히도 제 취미 가운데 하나가 TV를 틀면은 저는 한 장르의 프로그램밖에 안 봅니다. 그게 뭐냐면 CSI만 봅니다. 완전히 심리학 드라마들, 범죄 드라마 전부 다 심리학 드라마거든요. 진시황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을 한번 이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 첫 번째는, 진시황은 50세까지 딱 살았어요. 39에 천하를 통일합니다. 39살에 우리나라 남북한 납친 땅덩어리 15배 되는 땅을 통치합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2200년 전에. 기원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했거든요. 이렇게 2200년이 넘잖아요. 근데 39. 근데 진시황의 리더십이 공교롭게도 천하 통일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 통치 스타일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책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는 축경령이라 그래가지고 진나라에 와 있던 외국 인재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올려가지고 진시황을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태사는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고 큰 것이며,
강가바다가 그렇게 깊은 것은 자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나라가 오늘날처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의 인재들을 전부 다 아웃소싱 해가지고 이렇게 커진 겁니다. 보물이나 이런 물건들은 다 수입해도 가능하지만 사람은 안 됩니다. 그 글을 읽고 진시황이 축갱력을 단번에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진시황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외국에서 태어났죠. 조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진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고. 3살 때까지 아버지가 있다가 3살 때 아버지는 진나라로 건너가 버리고 9살 때까지 아버지 없이 살아요. 그리고 9살 때 가족이 다시 진나라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가족이 모여가지고 살만하니까 13살 때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모든 권력은 여부리가, 여기 이제 생부입니다. 여부리가 진짜 아버지가,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파더가 여부리예요. 여부리 첩이었어. 어머니가 원래 임신한 상태로 진시황 아버지에게 시집을 온단 말이죠. 자초라고 합니다. 진시황 아버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13살이 왕이 됐는데 모든 권력은 생부 여부리가 권력을 휘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부리 첩이었던 어머니, 이제 조정의 제일 큰 이제 어른이 됐잖아. 태호가 됐잖아. 여부리하고 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부리를 침실에 끌어들여요. 진시황이 그거를 보면서 자란 거죠. 그리고 22살 때 딱 10년 동안이죠. 22살 때 친정할 때까지 직접 정치에 나서기 전까지 10년 동안을 그 숨죽이면서 사는 거죠. 근데 22살에 임금이 되자마자,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바로 동생이 또 반란을 일으켜. 그리고는 여부리가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껴가지고 태후한테 침소에 가지 않고 이 젊은 태후의 욕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장안에서 제일 정력이 좋은 노예라고 하는 놈을 하나 들여보내요. 그 밑에서 아들이 둘이나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이부죠.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 둘이나 태어납니다. 그것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훈은 이제 별로 정도 없는 진시황보다는 이제 놓은 요 어린 애를 후계자로 앉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노예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또 진시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압을 하면서 대단히 영민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미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아주 단숨에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 권력을 장악하고 25살 때 생부인, 친아버지인 노예를 편지 한 장으로 자살하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귀향을 어쨌든 간에 이 노예의 반란의 원인 제공은 여부리가 했잖아요. 아버지가 했잖아. 근데 워낙 권력이 강하니까 죽이지는 못합니다. 당장. 그리고는 2년 뒤인 25살 때 여부리를 귀향을 보냅니다. 2년간을 기다려요. 진시황이.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귀향을 보내면서 편지를 한 통 줍니다. 귀향 가는 여부리에게. 그게 당신이 진나라 왕실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그 많은 땅과 그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냐. 요거 하나를 물어봅니다. 딱 2개를 질문을 해요. 여부리한테. 퀘스천 맞고 2개를 주게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 늘 재미나게도, 야, 이건 뭐 셜록 홈즈를 방불케 한다. 이 퀘스천 마크를 2개로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당신하고 무슨 혈육 관계가 있길래 당신을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냐. 왜? 요 아버지가, 법적 아버지가 여부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 아들 진시황에게 여부리를 큰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이제 한자로 중보라고 합니다. 2가지로 부정을 한 겁니다. 저는 진시황이 생부가 여부리라는 걸 저는 알았을 걸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둘이 밝힐 수는 없잖아요. 여부리 입장에서도 진시황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또 진시황 입장에서도 여부리를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제일 걸림돌이야. 그래서 편지 한 통으로 퀘스천 맞고 2개로 여부리를 자살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진시황의 심리는요 굉장히 복잡하죠. 어릴 때 거의 아버지 없이 자랐죠. 그리고 태후가 된 다음에도 생모가
여벌이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3살 이후로 6년 동안 9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없는 기간 동안 전부 다 여벌이가 보살펴줬거든요. 그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리라는 건 거의 뭐 명약 관하하잖아요. 그렇죠? 눈을 안 봐도 뻔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벌이가 잘한 게 뭐냐 그러면 진시황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뭐 왜 여벌이는 상인이거든요.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귀한 책들, 그 당시에 책 자체가 귀했죠. 이게 전부 다 주간이나 목간이지. 뭐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주려면은 정말 돈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벌이가 돈이 많으니까 어린 진시황에게 책을 읽힌 거죠. 진시황이 그래서 독서 광입니다. 한비자의 글을 읽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직접 한번 만났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 정도로 글을 깊게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영명한 젊은 제왕이 천하를 통일했어요. 39에 그것도.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부터 급격하게 바뀝니다. 통치 방식이.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내가 한 거야. 그리고 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진시황은 극도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스템 장착에 온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사람을 못 믿으니까. 적어도 암살 위기를 3번을 넘깁니다. 아마 역대 지도자들 가운데 암살 위기를 3번씩이나 넘긴 케이스는 거의 없을 거예요. 죽었지, 그죠? 이게 안 죽었어요. 3번이나 위기를 넘긴 인물이 진시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믿어요. 그 대신 시스템이야. 그게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진시황의 통일정책이에요. 모든 걸 다 귀각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모든 걸 전부 다 법으로 처리합니다. 진나라는.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재만 뿌려도 처벌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걸. 그래서 제국을 돌리는 작동 원리로 시스템 만능주의자였어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 그 진시황이 40대 이후로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진시황이 미신에 빠져가지고 불로장생초를 구하고 신선을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미신에 빠졌다라고 되게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몸에 이상이 생겨요.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사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방사들이 만들어주는 환약이라고 해요. 알약. 요 알약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주로 뭐냐 그러면 단사라든지 그 다음에 순 성분들이 들어가요. 그게 스테로이드예요. 그 불법 금지 약물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운동선수들 있죠. 스테로이드. 이건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50세 때 마지막 5차 천하 순시에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뭐 이건 다 중도 나중에 심장마비나 이런 쪽으로 일으키기 마련이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너무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진시황의 리더십은 심리학 연구에 정말 심리학자들이 정말 연구해 볼 만한 대상. 즉 가장 중요한 건 성취한 이전과 성취하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 이게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심리 내면에 감춰져 있던 부분들이 성취를 통해 가지고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리더가 항상, 만약에 그 리더가 성공하기까지 과정 내에서 인문학 교육이나 역사적인 역사 공부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한 리더 같으면은 벗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 때마다 종종 그렇게 재미난 말씀 드리잖아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2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2가지. 하나가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명함이 많아진다. 어디 무슨 협회에서 막 찾잖아요. 이제 뭐 회장님 해주라, 후원회장 해주라. 왜? 대단하신 회장님이다. 단기간에 또 얼마 만에 얼마 실적 올렸다. 훌륭한 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협회 후원을 맡아 신나죠. 돈은 많죠. 명함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2번째 들어오면은 이거는 바로 거의 대부분 다 망합니다. 2번째가 뭐야? 자서전을 써요. 성공신화에 대한 자서전을 씁니다. 제가 대부분 자서전 쓴 기업인들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자질과 관계론의 형성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지 않고 조직론으로 가가지고 상벌 규정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금방 무너집니다. 이 조직 자체가. 그죠? 왜? 신뢰가 바탕이 안 되고 공정과 공평, 공개가 바탕이 되지 않는 조직론이라는 거,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오히려 빠져나가게 도망가게 만드는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례는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요임금하고 순임금이 임금자리,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자리를 선양을 하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20년 넘게.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정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교 업무부터 시작, 심지어 담력까지 테스트해요.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담력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 요즘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딸 둘을 시집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잘 꾸리느냐부터 먼저 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는 인재 유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유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훌륭한 인재를 얻을 가능성도 많아졌지만은 자칫 잘못된 인재를 얻어가지고 조직과 나라가 망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구난방으로 나오죠. 이게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들어오면은 일원화시킵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과 법칙에 관한 책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우리도 조선시대 때라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신언서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용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판단력 이런 것들 가지고 다 본다라고 하는 신언서판이라고 4개의 기준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오랜 연원 속에서 4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추렸을 뿐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게 나옵니다. 삼재고적, 삼고출척이라고 하는 3년에 한 번씩 3번 테스트, 그러니까 9년 동안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3년에 한 번 실적을 테스트해가지고 그 결과를 축적해놓고 6년째 또 한 번 축적해놓고 9년째 테스트해가지고 내보내느냐 승진시키느냐 그 자리에 두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삼고출척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실적을 살피고 그 살핀 3번에 살핀 것을 가지고 출척 내쫓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동양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늘 뭐였냐 그러면 인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치가 아닌 인치로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권력자의 호불호에 따라 가지고 내가 제 마음에 든다라든지 또는 누구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받은 사람이 권력자의 측근이었다든지 이러면은 추천받은 사람에게 선입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인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역사가들은 동양사회가 근대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서양에 뒤떨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법치하지 못하고 인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건 뭐 우리 사회도 피할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인치가. 그게 뭡니까? 학연, 혈연, 지연이잖아요. 그게 인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디 나가면 맨날 너 어느 학교 나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은 어디냐, 뭐 어느 동네 사람이냐, 뭐, 그 다음에 너 누구 아냐, 그죠? 되게 우리 그 사람들 만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저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뜨끔뜨끔 저한테 놀라는데 만나면 바로 내가 누구 아는 데부터 시작해서 막 그죠? 사실 알고 보면 하나도 힘쓰는 사람도 없으면서도 막 주워 섬깁니다. 권력자 중심으로 막 주워 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인치의 그림자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이제 미비가 됐고 서양의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부분들하고 정착을 시키려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그 국가 통치기관의 인사 문제가 여전히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혈연지연 학연에 있습니다. 그죠? 3가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제가 지적해내면 하나는 종교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 이론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인치 시스템 때문에 한국의 발전이 대단히 가로막혀 있는 그런 부분이다.春秋시대 때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자피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피가 자기 봉지를 윤하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기겠다고 하니까 정자산이 반대를 합니다. 정자산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자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3년쯤 시켜보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데 3년 정도 일을 시켜보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정자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아주 비싸고 좋은 비단이 있는데 이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 재단사한테나 맡겨서 재단하겠냐. 하물며 당신 땅을 봉지를 쉽게 얘기하면 화순군 전체를 총괄하는 벼슬에다가 맡기려고 하는데 그 검증받지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걸 맡길 수 있겠냐.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로서 밀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2600년 전에 이미 한 지역을 통괄하는 관리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나름의 정확하게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거제 때문에 시관 이 부분들은 역할이 점점 더 감소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리더의 망치 20은 역사적 사례와 역사적 배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오늘날하고 뭐가 충돌하고 어떤 건 또 더 고쳐야 되고 어떤 건 받아들여야 되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 공부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게 상황 적응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역사적 배경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시간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은 역사에서 도움을 받아 사례에서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내면 미래의 지향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른 시간이죠. 권력자가 내가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수시로 사람을 뽑는 방식이 있고 검증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몇 명 정도는 이 자리에다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게 바로 이런 형태에 해당됩니다. 사전 준비된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뽑아놓은 사람 초임자에게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요런 것들은 오늘날 필요합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이나 그 다음에 뭐 임용고시나 이런 고시들 아까 말씀드린 사법고시 해가지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은 1년 동안 연수하는 과정이 저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문학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리학 인성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인턴 제도를 두자는 겁니다. 인턴십을 둬가지고 확실하게 규정을 하자는 거죠. 이 1년간의 인턴십 과정에서 네가 이런 인성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고 인문학 교육해서 열심히 에세이 써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불달하면은 주지 말아야죠. 자격을.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시험만 되면 모든 게 다 되니까 모든 게 만능이잖아요. 합격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루수에서 태어난 놈이 삼루타 쳤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험은 합격했다는 거는 그냥 삼루수에서 태어난 거잖아. 삼루타를 치려면 그 다음부터잖아요. 그죠? 뭐 출생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은 옛날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초임자에 대한 시관을 했었어요. 임명해놓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자리들. 이런 전문적인 시관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다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감찰기구에 해당되는 의사 같은 자리는 1년에 한 번씩 시연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시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자리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했더니 훌륭해. 그래서 승진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빠른 시간에 또 한 번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태조 조광룡 같은 황제는 어느 누군가를 연속으로 4차례나 시간을 해가지고 4연속 승진을 시킨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좀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 그냥 한꺼번에 한 번 테스트 해가지고 뛰어나면 저 위로 올려버리면 되지. 그러려면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해요? 옆에 있는 다른 관리들이 문제가 발생하죠.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 조직 내에서도 이 사람이 워낙 특출나고 뛰어난데 당장은 바로 몇 단계 건너뛰어가지고 이 자리에 올리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계를 밟아가는 약간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제 이게 그런 케이스고, 뭐 성과에 따른 시간은 뭐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추천과 시험을 결합한, 누군가가 추천을 했는데 완벽하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추천받은 사람을 한번 더 테스트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임용과 시험을 병행하는 시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고요. 시간이 주는 교훈과 힘은요, 자리와 인재의 합리적 기용과 조합이죠. 테스트를 하니까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승진을 하거나 하면은 인재의 적극성을 자극을 하죠. 약간의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또 노력하고 만들려면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큰, 필요한 인재를 얻어가지고 큰 일을 돕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동시에 나쁘고 어리석은 자를 걸러내는 방법이다.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관리를 끌어들이는 방법이고, 청렴한 조직을 위한 양호한 기초가 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3공의 원칙만 지킨다면은, 자, 합리적 시간을 위한 제안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8개를 제안을 했는데, 효율적인 인재 기용 시스템을 만들어라. 자, 큰 형태의 요거 인재 기용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역사적으로 역대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국 쪽 이야기만 하지만은 실제로 이걸 하려면 이제 동서양 우리나라 모두 다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려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인재를 합리적으로 기용하고 적당한 직능을 분배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인재를 적절히 이동시켜가지고 적극성을 극대화시켜라. 한 자리에만 계속 붙어 놓게 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죠. 나중에는. 간사한 자,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는 물리칠 줄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의 흥망성쇠는 어떤 사람을 얻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용이라고 합니다. 무거울 중자, 쓸 용자. 그러면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분들은 중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월급 많이 주고 뭐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중용하는 거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쓰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맞는 자리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앉혀놓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건 필수적입니다. 소중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합리적 기용 시스템은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입니다. 적정한 대우로 청렴을 담보하는 시스템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은 뭐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옛날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습니다만 군인들도 마찬가지. 그 결과적으로 월급이 올라갔을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지 딴짓을 하는 확률이 떨어지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보고요. 관련 명언 명구는 사마천이 한 이 말은 천고의 명언입니다. 부지기근이면 시기소사람.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거든. 그 사람이 기용하는 사람을 봐라. 정말. 그 다음에 재능을 잘 살펴서 자리를 줄 수 있다면 성공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득인지도 제우지인, 지인지법, 제우책실. 인재를 얻는 길은 인재를 이해하는 데 있고, 인재를 이해하는 방법은 사실에 근거하느냐에 달려있다. 관당택인, 부당위인택관이다. 좋은 자리를 만든 다음 인재를 선택해야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위인설관 하지 마라, 위인설관 하지 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저 사람 꼭 이 자리에 앉히고 싶어. 그래서 없는 자리 억지로 만들어내. 그게 아니고 이 조직에 필요한 자리를 만든 다음에 알맞은 인재를 모셔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위인설관 자리가 많았다라는. 근데 옛날부터 그거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역사책에. 이 다음 명언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노불음 즉 무의지마지량, 인부증 즉 무의지인지덕. 길이 험하지 않으면 좋은 말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맡긴 일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가 없다. 자, 과거입니다. 시스템의 힘,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과거는 인류 역사상 대단히 특출나고 빛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1400여 년 전에 공정하고 공평하고 공개적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인재사회에 아주 빛나는 장면입니다. 왜? 서양은 중국에서 과거제가 나온 이후로 거의 비슷한 시스템의 임재 선발 시스템이 1300여 년인가 뒤에 가서 나옵니다. 1000년 뒤에 나옵니다. 1000몇백 년 뒤에. 그만큼 앞서간 시스템이죠. 획기적인 인재 선발 제도가 과거제였다라는 거죠.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학교 교육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송나라 시대 때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이 송나라 때 들어오면은 과거제가 획기적으로 이제 문도 넓어지고 거의 모든 부분들을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뽑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인쇄술입니다. 서적의 보급. 그 전까지는 종이까지는 나왔는데 인쇄술 대량으로 책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술은 송나라 때 들어와서 목판 인쇄술, 활자술이 이제 나오면서 가능해졌잖아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그러면 종이가 발명되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책은 어떻게 만들었었느냐? 돌에다가 비석을 새겨요. 비문을 새겨요. 노너 그러면은 비문을 큰 비석에다 새겨요. 그러면은 종이가 있으니까 종이하고 먹을 가져다가 찍어서 탁번을 해가지고 엮어서 책을 씁니다. 그래서 시안에 가면은, 중국의 서안에 가면은 비림이라고 있어요. 서안성 쪽에 보면은 비림박물관. 옛날에는 거기가 이제 섬서성 역사박물관이었는데 10여 년 전에 이제 거기가 비석만 전시하는 비림박물관으로 전문박물관이 됐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13경, 그러니까 육아 경전 13종류를 전부 다 어마어마한 비석에다가 전부 다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문묘나, 그죠? 요런 학교, 옛날 학교 요런 데다가 세워놓으면은 학생들이 가서 찍어서 이제 책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게 당나라 때 비석이 남아있고요. 그러던 것이 송나라 때 들어오면은 활자술이 나오는, 인쇄술이 나오는 바람에 서적이 대량으로 보급되죠. 민간에까지 다 이제 책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평민들도 과거 시험에는 신분 제한이 없었거든요. 평민들도 응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민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관료들은, 고위공직자들은 다 귀족들이 했어요. 그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것이 7세기 들어와가지고 6세기 말에서 7세기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먼저 그 부분을 깬 겁니다. 신분을, 문호를 개방을 한 거야. 그 초창기 때는 여전히 신분에 따라가지고 관료들이 다, 고위층 관료들이 신분이 고귀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이게 점점 더 과거의 문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과거 출신의 재상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송나라 때는 과거 출신이 아니면 행세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장원, 방한, 탐화, 여기 1등, 2등, 3등이에요. 과거 급제자 1등, 2등, 3등을 저렇게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장원만 알고 계시잖아. 그 2등도 있어요. 2등을 방한이라고 그랬고 3등을 탐화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 세 1, 2, 3등은 최고의 신랑감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부터, 당나라 중후기가 되면은 과거 급제자를 어마어마하게 선호합니다. 그래서 곡강이라고 하는 곳에, 당나라 이제 시안에 가면은 곡강지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면은 그 과거 급제자 합격자 명단이 붙으면 곡강지에 마차들이 쫙 모입니다. 예, 그래서 택서차라고 해요. 사위 서자잖아. 사위를 한자로 서라고 하잖아. 택자는 고른다, 간택한다 할 때 그 차. 그래서 차는 마차야.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벤츠, 뭐 롤스로이스 쫙 몰고 나와가지고 과거 급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회를 삼았다 해서 이 텍사차가 와글와글 몰려드는 바람에 난리가 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권력의 문이 민간에게 개방된 세계사적인 사건이었고요. 이게 또 재미난 또 정권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권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왜? 지식인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붙으려고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사회적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나서가지고 왜 정치 제대로 못하냐고 데몬스트레이션 이거 하게 되면 불안해지잖아, 사회가. 근데 그게 아니고 최다다 여기에 몰려가지고 여기에 공부하느라고 정권 안정에 대단히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왕조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과거라고 하는 시스템이 제도가 있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를 통해서 연재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 지체라고 하는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체는 뭐냐면 중국의 베스트, 중국의 최고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제 제가 만든 연재 코너가 있는데 여기 가면 제가 과거를 올려놨어요. 벌써 과거제에 관해서 상세한 정보가 올라가 있으니까 쪼멀려 중국 밴드에 가셔가지고 과거제의 역사와 폐단과 과거제의 부정사례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의 시스템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조라고 하는 기본적인 통치 체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왕조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과거제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위의 부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과거제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탈락된 인재가 더 많아지긴. 그죠? 예. 떨어지는 사람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 50에 급제해도 늦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50살 때까지 계속 과거 시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은 팽개치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실패하니까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이 뛰어난데 나보다 훨씬 모자라는 놈들이 맨날 과거에 급제한단 말이죠. 이제 불만을 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국사의 그 농민봉기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과거 낙방자들이 많아요. 당나라 말기에 일어났던 황소의 난이라고 배우셨죠. 우리나라의 채치원이 중국에 가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중국에서 벼슬을 했어요. 그때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당나라 정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채치원이 황소 경문이라는 걸 쓰잖아요. 황소가 그거 읽다가 침상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어요. 그 황소 과거 급제에서 실패한 사람. 그 다음 중국 근대사의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도 과거 낙방한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회적 불만이나 지식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시스템의 변화를 주지 못한 겁니다. 과거제가. 그래서 그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제 급제한 집안이 명문가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집에서 계속 재상 나는 거지. 한 집에서 계속 재상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시험 자체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오늘날 우리나라 그 대학 입시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기득권에 유리하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 자체를. 그래서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합니다. 서울대학교 합격자 프로테이지 중에서 강남 2차지하는 비중만 갖고 얘기하시면 다 얘기 들으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과거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첫 번째 우리나라의 고시제도고요.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가 고여파가 입시제도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거제의 폐단과 역사를 통해 가지고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도 이 과거제 때문에 나라가 거의 막 조선시대 때 말기에 들어오면 모든 개혁의 갑신정변, 갑오경장 모든 개혁의 제일 첫 번째 올라갔던 게 뭡니까? 과거제 폐지였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과거제 폐지.
얼마나 그 과거제가 폐단이 많은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제가 결국은 신분을 오히려 더 고착화시키는 역효과를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만들어낸 거다. 근데 왕조체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개혁하지 못하고 유지하다가 중국도 망해버리고 우리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힘으로 해방하지 못하고 남북이 갈라지고 또 미국 운정하에서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사람이 관리로 들어와가지고 친일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사를 청산할 기회를 잃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여전히 그 과거사가 우리의 발목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역사는 무시무시합니다. 역사는 판단을 유보하는 법은 있어도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할 때마다 소환을 해서 그래서 제가 한 책에다가 아주 재밌으라고 그렇게 썼죠.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역사는 그 자체로 뒤끝이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낸 책에서 리더의 역사 공부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역사는 이제 기록이 아니고 기억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시로 집단지성과 국민들이 필요할 때 그 기억을 소환시켜가지고 다시 법정에 세웁니다. 이제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쓰는 시대를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집단지성 시대입니다. 집단지성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로 기억을 소환한다는 겁니다. 네가 옛날에 이랬지. 내 작년에 너 이랬지. 막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다 나와요. 다 나와. 이제 자기가 쓴 글, 자기가 한 말, 그죠? 이제는 CCTV까지 죄다 다 나와가지고 지식인들의 역할이 훨씬 더 무거워졌고 훨씬 더 신중해야 되고 훨씬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훨씬 더 자기 수양을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이제는 선생님 소리 듣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재미난 부정사례 많은 얘기 이렇게 해볼게요. 과거에 부정사례 있었어요. 이 오른쪽 보시면 큰님 공포예요. 공자님 고향인 곡포에 가면요, 그 과거 박물관이 있습니다. 과거 시험하고 관계되어 있는 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과거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장원 팻말 뭐 여러 가지 뭐 장원 급제자가 타고 다니는 가마 뭐 딱 하나만 그 가운데 제일 재미난 게 이거 있어요. 버선에다가 컨닝 페이퍼 뻑뻑하게 써가지고 컨닝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채점자에게 뇌물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유출, 답안지 바꿔치기, 대리시험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압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게 똑같잖아요. 그죠? 이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교훈과 힘은 제가 쭉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련 명부도 뭐 과거적 제도가 되다 보니까 당나라 때 과목이 50개가 넘으니 이를 과거라 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직을 설치하되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자리를 만들어 맡기되 재능 있는 사람을 써라. 재능을 헤아리고 능력을 살피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요체다. 인재가 유등하다면 순서를 기다렸다가 청구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 이미 순자 2300여 년 전에 순자도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고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적을 평가한다. 앞에 그 시험이라면은 이제는 임명된 관리, 임명된 인재가 어떤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실적을 평가해서 승진시킬 것이냐 탈락시킬 것인가를 보는, 그러려면 공정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인재의 관리의 덕, 재능, 노력, 성과 등을 살피고 따져서 승진, 강등, 파면 등을 결정하는 방법이고, 용어가 다양했습니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고성, 고찰, 고공, 고가, 고시, 고만, 경찰, 대개, 회계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고시를 썼습니다. 활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나마나 한 이야기인데, 이미 옛날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22개의 벼슬자리를 만들어서 그 벼슬에 있는 관리가 제대로 성과를 냈는가라는 걸 살폈습니다. 한나라 때 들어오면은
2부, 우리가 6부 가운데서 2부, 호부, 예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2부의 전신인 종정이라고 있어요. 종정이 이 실적을 심사하는 걸 담당을 했고, 3년을 정기적인 고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부정기적으로 실적을 살피기도 했고, 황제가 개인적으로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적에 따른 상벌 규정을 했는데, 당나라 때의 요 사선 27체라는 게 제일 유명합니다. 그 네 가지 잘한 일, 사선, 그 다음 27체, 그 가운데에서 27종류의 베스트를 고르는 겁니다. 최고, 이 분야에서 최고 성과를 냈어. 그리고 여기서 성과를 냈어. 그러면은 선 하나하고 27제 가운데 몇 개가 해당되면은 9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상상상으로 한 겁니다. 1등상이죠. 그죠? 예. 거기에 9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선이 몇 개느냐, 최가 몇 개느냐, 그 다음에 하나도 없느냐, 또는 거꾸로 잘못된 부분들이 들어오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승진과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여기 사선 27최라는 겁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되겠고, 송나라 때 가장 큰 특징은 그냥 보증제도가 나옵니다. 송나라의 과거제도라든지 고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증을 해야 돼. 인재 추천에 있어서는. 못하면은 추천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이런 재미난 또 방법이 있었고요. 명나라, 청나라 때 들어오면 주로 처벌하고 징벌 위주로 이 고적이 변질이 되면서 이제 과거제도 파탄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명청도 때 들어오면 중국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체를 밟게 됩니다. 교훈과 힘은 제 말씀 가운데 대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많은 이점을 얻을 필요가 있겠고, 엄정, 공정, 진실, 정확이 관건이다. 수시로 살피는 찰고는 고적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음 달 또는 내년 몇 월 며칠 날 시험 본다 이게 아니고 수시로 가능하잖아요. 이제 시스템이. 이제 요게 오늘날 채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일부 고적의 방법들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관련된 명언 명부들은 이렇습니다. 한 해가 끝날 무렵 소속 관리들의 다스린 성과를 잘 살펴서 벌 주거나 상을 주었다 라고 하는 오래된 주례라고 하는 책에 이미 이 방법이 나와 있고요. 고적은 실적을 살피는 고적은 먹줄과 같아서 먹줄이 없이는 굽은 것과 바른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고, 누군가를 내치는 것도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에 대한 공허한 논의만 이루어질. 먹줄이라는 건 뭐냐면 목수가 옛날에 터잡을 때 평평하게 우리가 수증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단 말이죠. 준승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먹줄을. 그래서 목수가 집을 지을 때 항상 수평을 만들어서 짓는 것처럼 고적도 먹줄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고 잘났느냐 못났느냐 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백관들의 성과를 심사하니 모두 업적에 올라갔다. 이미 사기 오제봉기 요순시대 때 이미 나왔고요. 사망이 유능한 인재를 고르고 임명할 때는 모두 그 실제 성과를 살폈다. 이 때문에 풍속이 순박해졌다라고 하는 이미 요임금, 순임금 때부터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기록들입니다. 포양, 칭찬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의 힘. 인재를 자극해서 격려하는 좋은 수단이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조직원들 앞에서 리더가 칭찬하면은 당연히 기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감화를 받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까지 격려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를 올릴 수가 있다.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한나라 고조 유방이 수화와 한신과 장량을 칭찬하는 대목이죠. 구체적으로 행정면에 있어서는 내가 수화만 못하고, 군사 방면에 있어서는 한신만 못하고, 그 다음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는 장량만 못하다. 오불려 3번을 반복합니다. 유방이 오불려 장량, 오불려 한신, 오불려 수화. 그렇게 해서 제가 3불려라고 했잖아요. 3사람만 못하다. 이게 포양입니다. 이 세 인재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항우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렴한 신화를 칭찬해가지고 주변의 신하들에게 모두 감동을 준 한나라 선제 때 사례도 있고 사례를 보시길 바랍니다. 방식, 이게 중요하죠. 첫째, 말로 한다. 부두. 가장 많이 하죠. 가장 경제적이죠. 예. 그래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예. 수시로 하면은 훌륭하구나. 이게 남용하면 안 돼.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원장님은 뭐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조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게 훌륭하다가 남발되면 상대편이 볼 때는 훌륭하지 않은데 자꾸 훌륭하다 그러면 이제 약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면, 그죠? 이 상 주는 겁니다. 표창장 주는 거죠. 그 다음 도상, 이것도 표창장하고 비슷한데 그림을 그려서 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이 잘한 선행을 그림을 그려. 그래가지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을 붙이거나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 신중해야 된다. 왜? 시비가 있을 수가 있다. 기록 남긴다라는 거예요. 교훈과 힘입니다. 편리하고 경제적이죠. 그 다음에 상하좌우를 협조관계로 만들 수가 있다. 어떨 경우에? 공정할 경우에. 그죠? 뭔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 기록에 남기는 건 대단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관련 명언 명구입니다. 여기 이제 그겁니다. 포원, 입이 삼동란이요. 평어 상인 유월한다. 칭찬의 말은 엄동설한도 따뜻하게 하고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걸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죠? 깎아내리는 말은 온유월도 춥게 만든다. 예. 그 다음에 유방이 한 이야기죠. 그죠? 운주 유학 지중 결성 천리지회 오불려 자방. 자방은 장량을 얘기합니다. 천리와 군막 안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으로 말하자면 나는 자방만 못하다. 그 다음 마지막 아래에 보시면은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모두 위증입니다. 이게 당태종이 이제 위증에 대해서 한 칭찬입니다. 이게 대단히 멋있는 칭찬이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라고 제가 자꾸 권해드리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제 책마다 명언 명구를 꼭 집어넣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좀 손으로 써보시면서 하면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대화를 나눌 때 적절하게 언어가 이제 구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6, 14, 15, 16, 17 포양까지 4개를 조직론의 이론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조직론 3개, 장상, 경벌, 엄징을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8주 동안 배워오시면서 생각하셨던 궁금한 점,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들 이런 것들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저희 학회가 행사도 있고 해서 조금 일찍 끝내봤습니다. 10분 정도 일찍 끝냈으니까 양해 말씀 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